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똥유지는 몇 칸을 쓸까?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시고 화장지 몇 칸 쓰세요? 저는 보통 10칸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큰일을 보고 난 뒤 다른 사람들은 화장지를 몇 칸 쓰느냐? 이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크리넥스 사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사람들은 용변을 본 후 약 9.4칸의 화장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9년엔 평균 12.7칸을 사용했고 2013년엔 11.8칸, 2017년엔 9.4칸으로 점차 사용하는 화장지 칸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자료를 공개한 유한 킴벌리사 왈, 삼겹 화장지 등 흡수력이나 닦음성이 좋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평균 9.4칸이라 적당하구만. 살짝 모자른가? 두 번째 잡지,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걸음을 내디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이분이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무려 한국 6.25 전쟁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1949년 미 해군 항공대 조정장구로 임관하여 1950년 펜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성진시 일대를 정찰하던 도중 대공포에 격추되어 죽을 뻔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비상탈출에 성공해 포항공항으로 착륙하셨다고 하죠. 이런 역사적인 위인이 한국을 위해 비행했었다는 사실 자랑스럽네요. 세 번째 잡지, 일개미의 성별. 일하면 떠오르는 곤충인 개미, 개미굴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있죠. 모두 암컷입니다. 개미 군체 자체가 여왕개미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암개미들이 중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컷개미는 없는 거냐고요? 당연히 수컷개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컷개미는 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일개미들의 돌봄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수컷개미들이 놀고 먹고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끝이 조금 씁쓸합니다. 개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비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여왕개미가 되기 전에 개미를 공주개미라고 부르는데 수컷개미는 이러한 공주개미와 단 한 번의 짝짓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정자를 공급하는 전달 수단으로서 살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땅에 떨어져 홀로 쓸쓸히 죽는다고 하죠. 이야기가 너무 다크해졌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개미들이 모두 암컷이라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번째 잡지식, 세면대의 구멍. 세면대를 보시면 이런 구멍이 있어요. 어떤 세면대든 거의 대부분 이 구멍이 존재하죠.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건 오버플로우라고 불리는 구멍입니다. 한글로는 세면대 물 넘침 구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세면대의 물이 이 구멍까지 차오르게 되면 이 구멍을 토대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배수로가 막히더라도 세면대가 넘쳐서 물난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구멍이죠. 그리고 이 구멍은 세면대 배수가 이루어지는 구멍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구조로 배수되는 구멍에 바람구멍 역할을 하며 물이 배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통기구 역할까지 겸한다고 합니다. 이런 똑똑한 구멍은 세면대뿐만 아니라 싱크대에도 설치되어 있답니다. 저는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도 역시 과학이 존재한다는 것 신기하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마지노선의 유래. 물러설 수 없는 선, 마지노선. 뭔가 엄청난 뜻을 담고 있을 것 같은 이 말은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1930년경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국경에 설치한 대규모 요새, 이 요새의 건설을 제안한 장군의 이름이 바로 앙드레 마지노였죠. 160억 프랑이라는 어마무시한 규모로 제작되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게 된 마지노선. 하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이 빛을 발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프랑스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전쟁에 사용된 이력은 거의 전무했던 비운의 스토리가 담겨진 요새기도 한 마지노선. 그간 꼭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으로 썼는데 제가 생각한 내용과 살짝 다른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 이름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역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실핀 고정력을 늘리는 방법. 이런 모양의 실핀 많이 보셨죠? 실핀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단단하게 고정하려면 짧고 구불구불한 쪽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끼우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쪽을 위로 꽂아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만 조금이라도 더 단단한 고정력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꽂아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매너티의 부력. 매너티, 바다소 또는 해우라고 불리는 이 종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부력을 조절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방구로 조절한다고 해요. 매일같이 45kg의 해초, 수초 등의 식물들을 먹는 매너티는 풀을 소화하면서 생긴 메탄가스, 즉 방구를 장에 달린 파우치에 보관했다가 잠수할 때 방귀를 끼워 부력을 낮춘다고 해요. 이러한 특이한 부력 조절 방법 때문에 변비가 있는 매너티는 잠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방구로 부력 조절이라 멋진데? 여덟 번째 잡지식, 검은 꼬리 왈라비의 임신.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기에 접어들어 새끼가 젖을 떼기까지 자연 피임이 되곤 합니다. 근데 출산 중에 임신하는 포유류가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검은 꼬리 왈라비에겐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겐 질이 3개나 있고 별도의 자궁을 2개나 갖고 있죠. 2개의 자궁 모두 난소, 난관, 자궁 경부를 따로 갖춘 온전한 자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신체 구조로 출산 전에 배란이 가능하며 출산 전에 짝짓기를 통해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대부분의 포유류는 임신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임신이 가능한 동물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나가면 SF 영화에서 몇 번 다뤄져.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나가면 기압차로 인해 몸이 터진다, 온도차 때문에 바로 동사한다 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맨몸으로 우주 환경에 노출된다 하여 즉시 몸이 폭발하거나 바로 동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노출된 직후엔 몇 초 동안 정신까지 멀쩡하다고 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은 1기압의 압력을 받습니다. 우주 환경과 지구 환경의 압력 차이는 단 1기압 차이라는 것이죠. 그 바닷속 수심 10m에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몸이 터지지 않듯 우주에서 우주복을 벗는다고 해서 몸이 터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무리 낮은 우주라고 하더라도 체온이 곧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주엔 복사 이외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이 없기에 바로 동사하지 않죠. 심지어 피 속에 산소가 남아있을 때까지 의식을 차릴 수 있다고 하며 최대 1분에서 2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맨몸으로 우주에 있다면 햇빛과 유해광선 등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며 질식사의 위험이 매우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절대 해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주에 나갈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의문이지만 말이죠. 두 번째 잡지식, 약간 민망한 지역의 이름. 필리핀에는 63,000명이 살고 있는 시발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마야 유적지인 시발이라는 곳도 있죠. 둘 다 욕한 거 아닙니다. 진짜 있는 지역 또는 유적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시에는 불알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해요. 와, 근데 여긴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 세 번째 잡지식, 왜 신메뉴들은 비쌀까? 새로 나온 메뉴나 이벤트 메뉴, 보통 이런 메뉴들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곳곳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되고 있죠. 물론 새로 추가된 메뉴들이 새로운 무언가가 가미된 점도 있고 더 맛있게 개량되어 비싼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고 범위를 제한하는 특정 기준을 머릿속에 주입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앵커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의 메뉴를 본 뒤 기존에 존재하던 메뉴를 보게 되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 욕구가 상승, 사이드 메뉴 추가 등에 대해 저항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웁니다. 협상을 할 때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뒤 본래 가격을 제시하면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안 개꿀띠? 네 번째 잡지식, 햄버거의 어원. 햄버거라는 말, 버거 사이에 햄을 끼워 넣었기에 햄버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햄버거의 어원은 독일 지역의 이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로부터 나왔죠. 함부르크 지역의 요리사가 다진 육회와 재료를 반죽하여 불에 구운 것을 함부르크 스테이크라고 했는데 이게 이민자에 의해 미국으로 넘어와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불리게 되죠. 햄버거의 어원이 사실 지역 이름이었다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잡지식, 자주 봤지만 이름을 모르는 것. 뜨거운 커피 음료 적거나 마실 때 쓰는 납작한 빨대, 씹스틱, 식빵 비닐봉지, 그 위에 걸쳐있는 흰색 플라스틱, 브레드 클립이라고 합니다. 피자 배달 시 박스를 열어보면 가운데 꽂혀있는 하얀색 플라스틱, 피자 세이버, 선물 상자에 들어가 있는 지푸라기 같은 종이, 스타핑, 신발 끝에 감긴 메탈이나 플라스틱, 아글렛, 양말을 처음 샀을 때 달려있는 금속, 양말 코핀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면 인싸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낙타의 혹과 추위. 낙타가 사막에서 더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낙타의 혹. 신기하게도 이건 더위를 위해 진화했던 것이 아닌 추위를 위해 진화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조상은 약 4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살던 프로틸푸스입니다. 낙타의 기원은 북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죠. 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빙하기가 도래했고 이들이 베링 육교를 건너 아시아권에 정착해 지금의 낙타가 되었죠. 참고로 베링 육교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잠긴 곳으로 현재 베링 해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무튼 낙타는 당시 북아메리카와 북극 지방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덩치가 커지고 지방을 저장하는 혹이 생겼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넓은 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위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가 결국 건조한 사막에 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일곱 번째 잡지식, 뉴욕의 이름.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하면 항상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뉴욕. 미국 속어로 도시를 애플이라고 하는데 뉴욕은 빅 애플 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근데 과거 뉴욕이 뉴 오렌지라고 불렸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때는 1673년 네덜란드가 영국으로부터 뉴욕을 점령했을 때 오렌지공 윌리엄 3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뉴욕에 뉴 오렌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오래가진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원래 지명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짧게나마 뉴욕이 공식적으로 뉴 오렌지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여덟 번째 잡지식, 아폴로 눈병의 유래. 아폴로 눈병 아시나요? 그 전염성이 매우 높은 눈병 있죠.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이 눈병은 1969년 가나에서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시기와 겹쳐 이 눈병을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이 병원체를 가져오지 않았나요?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기도 당시 대대적으로 눈병 전염이 확산되어 결근도 많고 결석도 많아 큰 이슈였는데 당시 가장 핫했던
아폴로 달 착륙 사건 시기와 맞물려 애칭처럼 붙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아폴로 11호 굉장히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3화 첫 번째 잡지식 2117년의 한국. 여러분들은 미래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암울합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5171만 명이죠. 근데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7년엔 4771만 명,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해 2117년이 되면 나라의 인구가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줄어들어 100만 도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뿐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죠. 거기다 고령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어 10명 중 5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합계 출산율 0.98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된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나은 시나리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각보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당장 직면한 문제라는 것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전투기에서 오줌이 마려우면. 만약 하늘에서 마하의 속도로 날고 있는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오줌이 마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내부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피들팩이라는 조그마한 봉투에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형 전투기엔 릴리프 튜브라는 소변을 볼 수 있는 조정석의 튜브도 존재하며 기저귀와 같은 몸에 부착되어 있는 패드도 존재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용품들이 사용되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비행 전날부터 식단 조절, 비행하기 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대단하고 전투기를 타는 시간은 평균 한두 시간 내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응가는 어떻게 처리하지? 세 번째 잡지식 북극곰의 조상. 코카콜라의 아이콘이자 하얗지 하얀 북극곰. 근데 이 북극곰의 조상은 하얗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불곰이었거든요. 생물학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따르면 현생 북극곰의 목의 조상은 아일랜드 지역에 살던 암컷 불곰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0년에서 38,000년 전 빙하기에 살았던 이 곰의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 결과 현생 북극곰과 가장 가까운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유럽에 서식하던 불곰이 북극곰의 조상이었다니 신기방기. 네 번째 잡지식 플라스틱 물병의 유통기한. 우리가 사먹는 생수병엔 유통기한이 적혀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죠.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규정에 맞게 생산되고 완전히 밀봉됐다는 가정하에 관리만 잘해준다면 생수의 유통기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생수병에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병에 있습니다. 보통 페트병에 담기곤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플라스틱 성분이 변질돼 물병에서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질된 플라스틱은 외부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물에 다양한 변수가 추가되어 물이 썩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생수병의 유통기한은 페트병의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다섯 번째 잡지식 고래상어의 출생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로 소개드렸던 고래상어 수족관에서도 볼 수 있기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낳는 난태생이라는 것과 약 300마리의 새끼를 천천히 조금씩 낳는 것, 그리고 갓 태어난 개체가 40cm에서 60cm라는 점뿐이죠. 여섯 번째 잡지식 영어가 어려운 이유. 영어가 어려운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꼽자면 동음이어가 정말 많습니다. 한 예로 버팔로라는 단어를 꼽아볼게요. 버팔로는 뉴욕의 주 버팔로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도 미국 들소를 뜻하는 명사로도 괴롭히다, 위협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라는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참고로 이 문장의 뜻은 버팔로 지역의 들소가 괴롭히는 버팔로 지역의 들소들이 버팔로 지역의 들소들을 괴롭힌다 라는 뜻이죠. 일곱 번째 잡지식 잠실은 섬이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롯데월드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은 사방이 물이었던 섬이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불도 없이 등잔불을 켜고 살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장기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잠실섬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고 아래쪽에 흐르던 송파강을 매립, 지금의 잠실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했던 송파강의 일부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석촌호수이죠. 아무튼 지금 서울에서 가장 밝은 곳 중 하나인 잠실이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섬이었고 불도 안 들어오던 곳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일본의 최대 이민국.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인 일본.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민 간 나라가 어딘 줄 아시나요? 미국? 유럽? 아닙니다. 브라질입니다. 1908년 농업 이민을 위해 건너가기 시작하여 혼혈인까지 합친다면 현재 브라질 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그렇게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재외 일본인 거주지라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은 광대한 토지에서 일할 농업 노동자가 부족했고 일본의 농촌에서는 좁은 농토에 둔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브라질 이민을 장려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고대 로마인의 치아 미백 방법. 깨끗한 외모를 중시했던 고대 로마, 그들은 어디서나 도드라지는 사람을 보고 잘 씻는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깨끗함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빨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조금 많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인간과 동물의 소변을 구강세정제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줌엔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 때도 천연 표백제로서 소변을 사용했다고 하죠. 갑자기 떠오른 건데 한국에서도 삭힌 오줌을 이용해 빨래를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두 번째 잡지식, 이구아나의 눈. 여러분, 이구아나 있잖아요. 이 친구 눈이 몇 개게요? 2개라고요? 아니요, 따지자면 3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쌍의 눈과 두개골 정수리 부근에 위치한 두정안이라는 게 있죠. 놀랍게도 이 눈은 움직이는 근육이 없다는 것 이외에 눈과 거의 같은 구조이며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명암까지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정안이라는 눈은 햇빛에 노출 시 흡수되는 열량을 인지하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의 역할까지 겸한다고 해요. 이구아나 외에도 여러 파충류, 양서류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잡지식,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말. 대한민국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 단계에 위치한 법,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선 권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부분 단 이 한마디뿐이죠. 참고로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뜻으로서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주체입니다. 잊지 말아요. 헌법에 적혀있는 힘에 관련된 말들은 권력이 아닌 권한 등의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젖지 않는 물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뿌려도 젖지 않는 물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모래를 물속에 넣더라도 꺼내면 다시 원상태, 가루 형태로 돌아오죠. 진짜 신기하죠? 물처럼 색도, 향도 존재하지 않는 이 액체는 플로르와 케톤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전기가 통하지 않고 접촉한 물질과 산화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술관에서 화재 발생 시 미술품을 훼손시키지 않고 진화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물에 가라앉는 나무. 토막난 나무들은 보통 물에 둥둥 뜹니다. 근데 자연 상태 그대로 물에 가라앉는 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흑단으로 불리는 나무가 그 주인공이죠.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1g 매 세제곱센티미터, 즉 1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는 1 이상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 물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실론 흑단, 아프리칸 에보니, 블랙 에보니 등의 종류가 존재하는 흑단은 악기나 장식품 등에 사용되는 고급 나무라고 합니다. 가공하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다고 해요. 흑단 말고는 물에 가라앉는 나무가 없냐고요? 유창목 등의 나무도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달걀의 어원. 달걀은 왜 달걀일까요? 달걀은 사실 닭의 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게 닭이 알로 변화, 지금의 달걀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이죠.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원리로 지어진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달걀을 닭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일곱 번째 잡지식, 강아지 발바닥 냄새. 강아지들 발바닥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 콘칩 냄새라고 부르기도 하는, 일명 꼬순내라고 불리우는 그 냄새,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거 사실 세균들의 냄새라고 합니다. 프로테우스라고 불리는 세균은 달달한 향이 나고 슈도모나스라고 불리는 세균은 구수한 향이 난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강아지 발바닥에 꼬순내가 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냄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은 없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넥타이를 매는 방법. 여러분,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많게는 10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스웨덴 왕립기술원의 미카엘 베데모 요한슨 연구팀의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만 7,147가지나 된다고 하죠.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넥타이를 매는 방법은 최대 85가지였지만 조금의 변수를 바꾸자 평생 동안 매일 다르게 넥타이를 매더라도 다 못할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KBS, SBS, MBC, JTBC, EBS, TVN의 뜻. TV를 보면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KBS는 Korea Broadcast System, 한국방송공사를 뜻합니다. SBS는 Seoul Broadcast System, 서울방송을 뜻하죠. MBC는 Ma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문화방송을 뜻합니다. EBS는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교육방송을 뜻한다고 해요. JTBC는 Jungong Tangyang Broadcasting Corporation, 즉 중앙동양방송을 뜻하죠. TVN은 Total Variety Network, 종합 버라이어티 채널을 뜻한다고 합니다. 줄임말을 찾아보니 방송사가 어디 소속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는 거 참 재밌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나빠진다. 사회적 통념이 있죠. 머리를 때리면 뇌세포가 죽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 사실 툭 하고 치는 일반적인 강도의 충격으로는 머리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는 엄청나게 단단한 뼈이기에 웬만해서 뇌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며 거기다 뇌와 머리
머리뼈 사이에 뇌 척수액이 존재하기에 밖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죠. 머리가 나빠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는다면 그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것보다 오히려 혼나는 과정 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머리가 더 나빠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지식, 공룡은 살아있다. 공룡하면 거친 피부와 강력한 이빨, 엄청난 덩치가 떠오르죠. 투머치인가? 하지만 이런 공룡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아주 가까이요. 6,500만 년 전 대부분의 공룡이 멸종했을 때 살아남은 소형 공룡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새입니다.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새의 뿌리를 살펴보자면 공룡 상목에 용반목, 수가가목, 조강에 속해 있죠. 참고로 티라노사우루스도 용반목, 수가가목입니다. 우리가 맨날 먹던 치킨들이 사실 공룡이었다니 오늘 공룡에 맥주 한 캔 해야겠는걸? 네 번째 지식, 대한민국의 타투 경험자 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타투. 과연 대한민국에 타투를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2018년 문신 염료 제조사 더 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일반적인 타투는 약 300만 명이 시술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명 중에 1명이 타투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한국에서 타투는 나쁜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이 타투를 경험했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점심의 뜻. 점심의 유래는 본래 하루에 2끼니를 먹던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드는 간단한 식사를 일컫는 말로 마음에 찍는 점 한 개를 의미하는 가벼운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중국의 요리 딤섬 있잖아요. 딤섬의 본래 뜻이 한국의 점심 뜻과 유래가 같다고 해요. 만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뜻했다고 하죠. 하지만 만두 비스무리한 딤섬을 많이 먹다 보니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선 딤섬을 만두와 같은 음식을 총칭하는 말이 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점심이 마음에 찍는 점 한 개를 의미하는 가벼운 식사였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저는 오늘 마음에 점 한 1000개 찍은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지식,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벽과이다. 대나무, 단어 속에도 나무가 있고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 나무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사실 대나무는 벽과 식물입니다. 따지자면 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꽃도 피죠. 대나무와 비슷하게 나무로 오해받는 식물들로는 바나나와 야자나무가 있다고 해요. 얘네들도 따지자면 풀이라고 합니다. 오이 대나무짱 바나나쿤 풀이었냐는. 일곱 번째 지식, 둘리의 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캐릭터 둘리 있죠? 둘리에겐 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존재하죠. 근데 이거 코가 아니라 뿔이라고 합니다. 충격띠. 여덟 번째 지식, 옷 앞뒤 구분하는 꿀팁. 저는 맨날 티셔츠 거꾸로 입고 납니다. 거꾸로 입은 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말해주기 전까지 모르는 772인데요. 근데 이제부터 772 타이틀 벗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앞뒤 구분하는 꿀팁을 찾았거든요. 티셔츠 내부에 택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이 케어라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옷 안쪽 왼쪽 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옷 택 왼쪽 딱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면 앞뒤가 구분 안 되는 옷도 어느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공벌레와 쥐며느리. 툭 치면 동그랗게 말리는 이 공벌레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이 친구를 떠올리면 뭔가 다리가 많은 진해 또는 노래기와 같은 다리가 많은 다지류가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공벌레는 사실 새우나 개에 더 가까운 갑각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갑각류는 바닷물이나 담수에 서식하지만 공벌레나 쥐며느리 같은 소수의 갑각류가 육지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갑각류인 이 친구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가미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 아가미는 육상에서 숨 쉴 수 있게 발달했지만 물속에서 숨쉬던 DNA가 남아있어 숨을 쉬기 위해 습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 밑 등 습한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공벌레와는 반대로 그 투국에 있죠. 이 친구는 뭔가 갑각류 같은데 정갈이나 거미와 같은 협각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충격띠. 두 번째 지식, 한국인 유튜브 시청률. 대한민국 국민의 83%가 월 평균 29.5시간 동안 유튜브를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하루에 못해도 1시간 정도는 유튜브를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지식, 러시아의 실제 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 이것을 펼쳐보면 고緯도에 위치한 곳, 북쪽으로는 그린란드나 러시아, 미국, 남쪽으로는 남극이 엄청나게 커 보이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는 실제 크기가 아닙니다. 이는 3차원인 지구를 평면으로 옮기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인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고緯도로 갈수록 땅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게끔 왜곡돼 보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지도상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보다 넓어 보이지만 사실 넓이로 보면 러시아 1713만 제곱킬로미터, 아프리카 대륙은 3037만 제곱킬로미터, 러시아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약 2배 더 큽니다. 실제 넓이를 전제로 지구를 바라보면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캐나다도 중국도 기존에 알고 있던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가 아니죠. 네 번째 지식, 한국에서 최고로 낮은 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1947.27m의 한라산, 두 번째로 높은 산 하면 1915
15.4m의 지리산 천왕봉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낮은 산은? 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죠.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19년 4월에 발표한 전국의 산 자료에 따르면 가장 낮은 산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불미봉으로 해발 고도가 2.9m라고 하네요. 그리고 끝글자가 산으로 표기된 가장 낮은 산은 전라북도 부안군 계암면의 조봉산으로 해발 고도 11.3m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식, 천사채는 왜 쓰일까? 배 밑에 깔려있는 이 친구,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정체가 뭘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천사채라고 해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식품을 연구하던 도중 개발하게 된 가공식품이죠. 다시마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건강식품으로 열량이 매우 낮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어도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천사채가 회 밑에 깔리게 된 이유는 회 및 장식으로 원래 무채가 자주 사용됐었지만 무채보다 가격이 싸면서 보관도 용이하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천사채를 많은 식당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천사채를 개발한 배대열 사장님 왈 건강식품으로 만들었는데 회를 바치는 장식으로 쓰일지 꿈에도 몰랐다는 후문이 있다고 하죠. 물론 회 밑에 깔린 천사채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세균 번식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에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식,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연가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가시 기생충의 대명사다 보니 뭔가 지저분한 물에 살 것 같지만 1급수에만 살았던 청정생물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무해한 동물이고요. 물론 물가나 웅덩이, 연못, 저수지 등 물이 있는 곳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본래 연가시가 1급수에만 살았던 청정생물이었다는 점은 참 충격적입니다. 일곱 번째 지식, 한국 최고의 시청률. 한국에서 방영한 수많은 TV 방송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1998년에 열린 프랑스 월드컵의 한국 vs 멕시코전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3사 통합 79.2%라는 경이로운 시청률, TV를 켠 가구 기준으로 99%의 가구가 시청했다고 하죠.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달궜던 2002년 월드컵도 아닌 1998년 월드컵 경기 중 하나라는 점 놀랍지 않나요? 여덟 번째 지식, 최초의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됐을까? 긁으면 띡하고 결제되는 신용카드, 지금은 포스기가 없는 곳이 없고 전산 시스템도 체계적이라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이런 게 사용되지 않았던 당시 신용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특정 회사가 체계를 갖추고 시작한 신용카드의 첫걸음은 이렇습니다. 1949년 어느 날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업가가 지갑을 호텔방에 두고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동업자 랄프 슈나이더와 친구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카드 한 장을 만들게 되죠. 뉴욕의 14개 레스토랑을 가맹점으로 확보해 그 카드만 보여주면 가맹점 안에서 당장 돈을 내지 않더라도 이름과 사용한 금액을 적은 뒤 외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결제는 월말에 한 번씩 하도록 협의하고요. 카드 소유주에겐 $5의 연회비와 레스토랑에게 부과하는 돈으로 결제 시 수수료 7%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이너스 클럽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이너스 클럽 이전에 이런 결제 방식은 있었지만 다양한 가맹점을 추가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1년 후 카드의 회원이 4만 명 이상으로 폭증하여 큰 성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세계의 결제 방식의 판도를 바꾼 엄청난 사업이더라도 처음부터 거창하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밤. 가로수 밑에 희한하리만큼 밤이랑 똑같이 생긴 열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껍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일반 밤이라고 생각하고 주워 먹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간혹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공원과 길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마로니의 나무 열매입니다. 밤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나무의 열매는 사포닌과 글루코사이드 등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 섭취 시 설사나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이렇게 생겼거나 깠을 때 뾰족한 꼭지점이 없는 애들, 이거 밤 아니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식, 네덜란드의 투표용지. 세상에서 가장 큰 투표용지를 가진 나라 네덜란드. 이 나라의 총선 투표용지의 사이즈는 A0 전지 사이즈나 됩니다. 크기가 이만치나 되죠. 이렇게 큰 이유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로 취급되어 출마한 모든 후보 약 1000명 이상이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표할 때 조금 곤혹스럽지만 각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뿐만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선호 표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한국은 이만한 거 2장 봤죠? 지지하는 정당 투표용지와 지역구별 국회의원 투표용지요. 세 번째 지식, 물에 말아먹는 밥. 저는 집에서 대충 밥을 먹을 때 물에 밥을 말아서 호다닥 먹곤 합니다. 점잖지 않아 보이는 이 방법, 과거엔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했던, 그리고 왕의 밥상에도 올라갔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470년 조선의 왕이 성종일 때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성종은 이 가뭄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해 반성하는 의미로 수라상의 음식을 줄였고 수반이라고 불리는 물만밥을 먹었다고 하죠. 성종은 가뭄이 아닌 그냥 더운 날에도
수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반에 대한 기록은 여러 더 있습니다. 고려 말의 대학자 모근 이색 역시 다른 벼슬아치 집에 가서 심심찮게 이 수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위공무원의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물만밥을 대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뜻이 곱등이. 여러분 이 녀석 아시죠? 곱등이라고 불리는 놈. 이거 글쎄 곱등이가 아니라 꼽등이가 옳은 말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다섯 번째 뜻이 비닐장갑은 무적이 아니다. 치킨을 먹을 때 비닐장갑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갑을 끼고 먹더라도 손에 기름이 묻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닐장갑의 재료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하지만 치킨에 있는 기름은 유기용매로서 폴리에틸렌을 쉽게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을 끼더라도 치킨의 기름이 손에 묻는 것이죠. 손에 기름이 묻기 싫으시다면 비닐장갑을 두 겹 끼거나 두꺼운 비닐장갑을 끼면 된다고 해요. 여섯 번째 뜻이 베스트셀러 채택 기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요? 교보문고의 경우 이렇습니다. 직전 4주간의 가중 평균 판매량을 합산하는 방식이죠. 1주차의 판매량을 40%의 비중을 두고 2주차의 판매량은 30%, 3주차는 20%, 4주차는 10%. 이것의 누적합이 가장 높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본래는 한 주간의 판매량의 합의로 베스트셀러를 선정했지만 사재기 논란이 많아 이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요. 일곱 번째 뜻이 즐이라는 말. 즐이라는 말은 바람의 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말입니다. 즐거운 바람의 나라 되세요 라는 인사말의 줄임말 즐바, 즐바람, 즐바하세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의미가 변질되어 지금은 저리가 또는 꺼져 등의 뜻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여덟 번째 뜻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람의 나라. 넥슨의 게임 중 하나인 바람의 나라. 근데 바람의 나라가 2011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 장르에 등재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MMORPG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국기선양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자동차 안전벨트를 안 매고 주행하면 경고음이 띠띠띠띠 울립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경보음이 멈추고 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반복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거 딱 100회만 울립니다. 1초에 한 번씩 100회, 1분 40초 동안 울리는 것이죠. 제 자동차 기아 브랜드만 그런가 찾아봤는데 현대자동차도 1초에 한 번씩 100번, 100초 동안 울린다고 해요. 작동 조건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km 이상이 되면 경고등이 깜빡이고 주행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네요. 두 번째 뜻이 골든 리트리버에게 물갈퀴가 손꼽힐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한없이 순둥순둥한 골든 리트리버. 이 친구에게 특별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물갈퀴가 존재하는 말이죠. 이 물갈퀴가 있어 개 중에서도 수영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며 물에 빠진 사냥감을 가지고 오는 것에 매우 능숙하고 허리 지닌 방수 능력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종 자체가 대부분 물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이거 완전 물개 아닙니까? 골든 리트리버 외에도 푸들에게도 물갈퀴를 찾아볼 수 있죠. 세 번째 뜻이 거울은 초록색이다. 만약 여러분들께 거울은 무슨 색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은색이나 흰색 또는 투명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울은 아주 조금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과 거울을 마주보게 하여 계속해서 반사시키면 그 끝은 초록색으로 수렴해가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거울은 티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간의 빛을 흡수하는데 개 중에서 가장 많이 반사된 빛이 존재합니다. 이 빛은 510 나노미터 범위에 있고 이 범주에 들어가는 색이 바로 초록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렇구나. 네 번째 뜻이 피망과 파프리카. 이렇게 생긴 녀석들, 초록색은 피망,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애들을 파프리카라고 부르죠. 서로 맛이 다르기에 품종이 완전 다른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랬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피망과 파프리카를 한데 묶어 스윗페퍼 또는 벨페퍼 또는 피망으로 표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피망과 파프리카는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피망은 완숙된 상태에서 수확된 것, 초록색 피망은 그 전에 수확된 것일 뿐입니다. 둘이 같은 종이죠. 다섯 번째 뜻이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자동차 회사. 자동차 최초의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유럽 최초로 대량 생산을 시작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거기다 세계 최초로 모터스포츠를 활용해 마케팅을 했던 자동차 회사는 어디일까요? BMW나 벤츠 같은 회사가 떠오르시겠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거머쥔 회사는 프랑스의 시트로엥이라는 회사입니다. 범세계적으로 봤을 땐 꽤 명성이 자자한 회사이며 세계 판매량 기준 4위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죠. 물론 한국에서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요. 여섯 번째 뜻이 연필심보다 샤프심이 얇을 수 있던 이유. 연필심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샤프심, 흑연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간들은 복잡한 문자를 같은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쓰길 원했고 더 얇은 심을 원했죠. 하지만 전통적인 연필심은 흑연과 점토로 만들어졌고 얇아졌다간 강도가 약해져 잘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반복, 훨씬 강한 힘을 가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흑연 더하기 플라스틱 조합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샤프심입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점토 대신 고분자 플라스틱을 넣었다는 것, 그렇게 더 단단해졌다는 것이 연필심과 샤프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뜻이 고든 램지와 백종원.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든 램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백종원 씨, 둘이 동갑입니다. 두 분 모두 1966년생이죠. 여덟 번째 뜻이 마지막 메머드. 이집트 고대 왕조가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당시 기원전 263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메머드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브랑겔섬의 난쟁이 메머드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 경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이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섬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6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레서 판다가 팔을 드는 이유. 레서 판다는 같은 종이나 다른 동물들을 만나면 이렇게 팔을 들고 납니다. 짧디 짧은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 아주 그냥 귀염뽀짝 그 자체지만 사실 이거 위협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팔을 번쩍 들어 덩치가 더 커 보이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것을 목적으로 팔을 들어 이족보행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장난치듯 앞발을 들어 행동하기도 한다네요. 아무튼 확실히 위협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심장폭행. 두 번째 치, 무궁화는 국화로 지정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하면 당연 무궁화가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재밌게도 무궁화는 국화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무궁화를 명시하긴 했지만 같은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나 국세처럼 법제화되어 있진 않다고 해요. 여기서 잡지식을 하나 더 풀자면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도 무궁화처럼 법적으로 국가로 제정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충격띠. 그래서 이런 상징물들을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무궁화법, 애국가법 등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칙, 나무가 우리 은하에 별보다 많다. 보통 밤하늘의 별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물론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 은하를 대상으로 한다면 정답은 아닙니다. 심지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보다 수가 적죠. 2015년 9월 네이처에 수록된 전세계 나무 숫자를 추산하면 약 3조 400억 그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질량을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태양과 같은 별의 숫자는 약 4천억 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래알 개수도 아닌 지구에 존재하는 나무 수보다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아니 말고. 네 번째 지식, 사과씨 안에 독이, 독사과가 아니더라도 사과인 독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씨 안에 시아나수소 계열인 청산 배당체가 바로 그것이죠. 이것을 섭취 시 확실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에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 실수로 한 개씩 드시는 것은 몸에 큰 영향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치사량까지 도달하려면 약 18개 사과에 들어있는 씨를 한 번에 먹어야 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 지식, 종이컵에 플라스틱이? 보통 인식 자체가 플라스틱컵과 달리 종이컵은 종이니까 보다 쉽게 재활용되기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반적이죠. 하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이컵에도 역시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종이컵 내부엔 액체를 담아도 젖지 않게끔 해주는 폴리에틸렌 비닐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요 친구들이 바로 플라스틱이죠. 종이컵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코팅 부분을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컵은 일반적인 종이들과 함께 종이류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닌 종이컵만을 모아 따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뜻이 순 우리말 뽀로로. 그거 아시나요? 뽀로로라는 단어 있죠?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달리거나 쫓아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단어의 뜻이랑 뽀로로 캐릭터랑 뭔가 이미지가 겹치는 듯하네요. 일곱 번째 뜻이 저장할수록 무게가 는다. 저장장치 SSD. 이 저장장치에 정보를 저장시키면 무게가 늘어날까요? 네, 놀랍게도 이론상 무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늘어나는 무게의 수치가 1비트당 3.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제곱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니까 10GB 정도 되는 게임, 롤 같은 게임 하나 깔면 약 2.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제곱kg의 무게가 는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 정도의 무게는 나사가 오더라도, 나사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튼 무게가 늘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SSD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장치에 전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자의 무게만큼 무거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드디스크나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 장치의 데이터는 물리적인 무게가 없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지식, 흰모래의 정체. 몰디브의 바카루 섬. 이 멋진 섬에는 뽀얗디뽀얀 흰모래들이 존재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흰모래는 85% 이상이 물고기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는 파랑비늘돔, 산호나 바위 표면을 부지런히 깨뜨려 먹는 물고기이죠. 이 친구들은 산호 표면을 삼킨 뒤 조류 등의 먹거리를 빼먹고 나머지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흰 모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마리당 1년에 200파운드의 모래를 만든다고 해요. 아무튼 파란 비늘둠에 모래 배설물이 점점 쌓여가 이런 멋진 산호섬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8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인간 다음으로 표정이 많은 동물. 사람은 표정으로 수많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화남부터 기쁨, 분노, 그리고 슬픔까지요. 여기서 질문, 과연 인간 다음으로 표정이 많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침팬지? 오랑우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동물은 말이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예민한 말은 총 17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간과 닮았기에 순위권에 있다고 생각한 침팬지는 13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의 경우는 27가지의 표정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재밌는 점은 말이 얼굴로 표현을 많이 하는 동물이라 사람의 얼굴 감정을 읽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말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 잡지식, 에디슨의 명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그를 떠올리면 수식어처럼 붙는 명언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딱 보기에 노력을 엄청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에디슨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99%의 노력이 있더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1%의 영감이 나에겐 있다. 이게 에디슨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이 사례를 보니 진실만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있는 그 자체에 영감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잡지식, 에코백은 과연 친환경적인가? 본래 에코백은 1990년대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면 소재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면 자체로만 봤을 때 땅에서 생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에코백, 환경을 위한 가방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들고 다녀야 합니다. 영국 환경청에 따르면 에코백을 최소 130일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에코백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생산 단가로 인해 판촉 제품, 데일리 아이템으로 엄청난 양의 에코백이 생산되지만 보통은 금방금방 질려 10회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곤 하죠. 또한 에코백을 만들기 위한 면, 즉 목화를 재배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며 다수의 화학비료, 살충제들이 사용되는데 이게 환경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주 사용되지 못하고 금방금방 잊혀지는 에코백, 과연 이를 에코백으로 불리워도 될까요? 네 번째 잡지식, 이탈리아 국기의 색.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쓰던 삼색기의 영향을 받아 1848년에 만들어진 국기, 이탈리아 국기. 이 국기는 녹색, 하양,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국기의 색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흰색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아주 조금 어둡고 아주 조금 초록색이라는 사실이죠. 흰색의 색상 코드는 FFFFFF지만 이탈리아 국기의 흰색은 색상 코드로 따지면 F1, F2, F1이라고 합니다. 포토샵으로 보면 요 정도 포지션에 있죠. 똑똑한 척하기 딱 좋은 잡지식 인정? 아님 말고. 다섯 번째 잡지식, 동전 던지기는 공정하지 않다. 동전을 던져 앞뒷면을 맞추는 것, 우리는 이를 1대1 비율로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게임이나 내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대1 비율이 아니라고 해요. 동전마다 앞뒷면의 디자인이 다르기에 무게중심이 완전 정중앙으로 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통계학 교수 퍼시 디아코니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같은 조건으로 던졌음에도 앞면이 51, 뒷면이 49 정도의 비율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전의 앞면은 인물이 나와있거나 학처럼 그림이 그려진 부분입니다. 동전마다 디자인이 다르기에 모든 동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지만 각 동전별로 나올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은 면이 있다는 점은 참 신기합니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커피 빨대의 비밀. 커피를 젓는 막대기의 용도로도 음료를 빨아먹는 빨대의 역할도 수행하는 이 납작한 빨대, 씹스틱. 왜 이런 모양새로 생겼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빨대로 마시게 되면 뜨거운 커피가 올라오는 동안 일반 빨대보다 더 많은 면적에 커피가 노출되게 되고 더 많은 열을 식혀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에 뜨거운 커피가 많이 흡입되는 것을 막아 입 안을 데이지 않게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빨대지만 처음에 마실 때 엄청 뜨거운 건 국룰인가 봅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량, 승용차의 경우 약 1.5톤 정도 하죠. 근데 바퀴로 굴러가는 차 중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은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들어보시면 상상 초월일 겁니다. 무려 294톤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 캐터필러 797F를 소개합니다. 바퀴 한 짝에 5톤이 넘는다고 하며 290톤이 넘는 이 차량은 한 번에 363톤의 무게의 짐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으로 바퀴 달린 차량이 아닌 모든 육상 차량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차량은 배거 293이라고 해요. 한 대에 무려 14,200톤이나 나가죠. 이런 기계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이뤄낸 문명
설명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지식, 애니미란 말, 만화, 영화, 드라마를 뜻하는 애니메이션,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 신기하게도 완전 다른 뜻을 가진 것 같은 이 두 단어에 애니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뜻이게요? 정신 또는 생명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인 애니마로부터 나온 말들이죠. 애니메이션은 사물의 생명과 정신을 부여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창조하는 작업을 뜻하고, 애니멀은 생명의 숨결이라는 애님의 명사 AL이부터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본 적도 없었지만 뭔가 더 고귀해 보이네요.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멀이?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날치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양. 날치알 많이 드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날치알이 유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상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날치가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날치 한 개체당 약 15,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곳을 특정하면 여러 마리가 한 곳에 알을 낳죠. BBC 라이프 블루레이에서 잠깐 다뤄지기도 했는데, 날치가 낳은 어마무시한 알의 무게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 배를 돌리기도 했던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만큼이 5분 동안 산란한 양이라고 해요. 배를 1시간가량 정박했을 경우 1톤에 가까운 알을 낳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마리가 낳았겠지만 1시간 만에 1톤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지식, 아기 냄새란 무엇인가? 아기들, 특히 신생아들에게는 뭔가 맡기만 해도 기분이가 좋아지는 냄새가 나죠? 도대체 이거 뭘까요? 그리고 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일본 하마마스 의과대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냄새의 구성 성분은 알데하이드, 탄산산화물 및 탄화수소 등 37가지 휘발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합물의 양은 주변 사람들, 특히 엄마가 맡았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렇게 냄새로서 호감을 느끼게 하고 아기와 더 같이 있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기 냄새는 아기가 생존할 확률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 애착을 형성하는 후각의 영역은 아직 많이 밝혀진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맡기만 해도 호감이 가는 아기 냄새는 분명 아기가 어른들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임은 분명하네요. 아, 그리고 아기들마다 이 냄새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식,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플러스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자동차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벌금 역시 존재합니다. 범칙금으로 단순 음주로는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원을 내야 하죠. 단순 면허 취소나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음주 전동 킥보드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지식, 헝가리의 출산 정책. 출산하면 혜택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혜택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4명 이상 아이를 낳을 시 평생 소득세 면제, 아기를 낳기로 약속하면 국가 차원의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인트, 약 2년치 연봉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 탕감,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인트, 하나로 약 1000만원 지급,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한국 기준으로는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출산수당, 육아수당이 별도로 지급, 아이를 많이 낳을 시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혜택,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에게 신혼부부 수당 2년간 지급,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부럽고 좋아 보이는 이 나라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출산장려 정책이 발표된 이후 결혼 붐이 일었고 출산율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혼율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신선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와 출산율 꼴찌 좀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섯 번째 지식, 따뜻하게 데워 먹기는 좋지 않다. 혹시 식은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지 않고 따뜻하게 데우는 정도로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더 뜨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온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식은 음식을 약불로 따뜻할 정도로만 데워 먹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식중독균을 막기 위해선 6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드시고 찬 음식의 경우 4도 이하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 11달을 기억하는 물고기. 물고기는 기억력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고기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포식자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 속을 자유자재로 들어가 기생충을 잡아먹는 이 친구들은 인간인 다이버의 입에 들어오기도 할 만큼 크게 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연구하기 위해 2명의 다이버가 1명은 그물을 잡고 1명은 물고기를 몰아서 그의 샘플을 포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를 잡으려고 하자 이 물고기는 그물을 기억하고 물고기의 절반이 산호 틈에 숨어 나오지 않는 아주 요상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뒤 그물을 씌우니까 다시 산호 밖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는 무려 11달 전에 이를 기억했던 것이죠. 이 물고기가 발견된 이후 학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물고기 중 하나인 야생 청줄 청소놀래기는 자신을 인식하는 거울 테스트 역시 통과하기도 했답니다. 7번째 지식, 양식장의 연어 때문에 자연산 연어가 멸종? 인간이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양식장의 연어 때문에 자연산 연어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어 양식장에선 경쟁 상대가 연어밖에 없기에 양식되는 연어들은 보다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 공격적인 양상을 띠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살아가는 연어는 사뭇 다릅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연어의 공격성은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며 동족 외에도 다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에 모든 방면에서 조심스럽기 그지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식장에서 탈출한 두려움이 없는 공격적인 연어가 자연산 연어와 짝짓기를 한다면, 그리고 후손에게 공격성이 남아있다면 당연하게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장의 연어와 자연산 연어가 만나 짝짓기를 하는 사례가 과연 많을까 싶지만 양식장에서 탈출한 연어의 개체수는 상상 초월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연어 양식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만 연평균 20만 마리의 양식 연어가 탈출한다고 해요. 노르웨이 기준 자연산 연어가 47만 마리니까 매년 자연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개체가 탈출하여 자연산 개체와 만난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산 연어의 개체수를 가장 심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은 씨라이스라고 불리는 바다 기생충 때문이지만 자연산 연어에게 없었던 공격적 특성 역시 연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양식이 자연산 개체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 양식 조금 많이 달라 보이네요. 8번째 지식, 날치알의 성분. 시중에 유통되는 날치알, 충격적이게도 많은 수의 날치알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엔 열빙어의 알이나 청어알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날치의 생산량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날치알의 단가가 비싸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품위생법상 날치알을 몇 % 이상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날치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날치알이라고 표기하고 판매가 가능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열빙어의 알이나 청어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충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알래스카의 모기가? 과거부터 알래스카의 빙하는 여름이 되면 녹아 물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모기들이 산란하곤 했죠. 모기의 개체수가 적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알래스카의 모기가 엄청나게 창궐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규모로 녹기 시작한 것을 모기 창궐의 이유로 꼽는다고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기온이 낮은 편이기에 물이 증발하지 않고 무릉덩이가 남죠. 이러한 환경은 모기가 산란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기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유충 성장 속도가 10% 빨라지고 번식 시기도 앞당겨지기에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맨살을 10초만 노출시키더라도 엄청난 수의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식, 스피드 스케이트와 피겨 스케이트. 우리가 스케이트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빠른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스케이트, 아름다운 몸짓으로 빙판을 수놓는 피겨 스케이트.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빙판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스케이트의 날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의 날은 얇고 일직선이며 평평한 날을 지녔다고 해요. 이는 닿는 날의 면적을 고르게 하여 얼음판을 치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설계이죠. 반면 피겨 스케이트의 날은 회전하고 정지하는 데 유리하게끔 앞부분이 둥글고 뒷부분은 평평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 앞쪽에 톱니가 있는데 이는 점프하기 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죠. 세 번째 지식, 생각만으로도 하품은 전염된다. 그거 아세요? 하품은 말이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품을 하게 됩니다.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말해드릴게요. 32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품을 따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았죠. 그러자 놀랍게도 무려 222명이 하품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품하는 영상을 봤을 뿐인데요. 정말 놀랍죠? 혹시 이 내용 보시고 하품하신 분 손? 저도 만들면서 하품 한 10번 했습니다. 네 번째 지식,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2011년 미국의 TV 뉴스 채널인 CNN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가지에 대한 설문이었죠. 장종 35,000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놀랍게도 1위와 2위를 한 음식은 인도네시아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1위는 른당이라고 불리는 소고기에 양념을 해 만든 스튜 형식의 양념찜이고 2위는 나시고랭이라는 볶음밥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설문 속 정말 재밌는 점은 한국 음식도 적잖이 있다는 점이에요. 김치가 12위, 불고기가 23위, 비빔밥이 40위, 갈비가 41위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개 중에 대한민국 음식이 4개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지식, 똘똘이가 버섯 모양인 이유. 남성의 성기를 보면 뭔가 버섯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생긴 이유에 대한 재미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 고든 갤럽 박사의 가설은 이러합니다. 똘똘이 위에 달린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다른 수컷의 정제를 외부로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조성기와 인조정액을 만들어 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91%의 인조정액을 긁어냈다고 합니다. 반면 똘똘이의 윗부분이 없는 인조성기는 인조정액의 35%가량만 빼냈을 정도로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똘똘이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종족 번식의 욕구와 성선택의 경쟁 속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성관계의 지속시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긴 이유도, 똘똘이가 긴 이유도 역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지식, 광어는 과거에 회장님의 술안주, 서민들의 회하면 광어하고 우럭이 떠오르죠. 근데 광어는 과거에 돈 많은 사장님들이 즐기던 최고급 술안주였다고 합니다. 과거 광어에 양시장이 없었을 때 광어는 지금의 다금바리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1987년에서 1988년 당시에 광어 1kg의 시장 도매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대기업 사원 월급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였으니 현 시점으로 따지면 광어 1kg이 20만원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984년에서 1985년 광어 양식에 성공했고 1987년부터 광어 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4계절 동안 키울 수 있으며 빨리 자랄 수 있는 어종인 광어는 양식 어종으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광어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지금의 국민 생선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지식, 대한민국은 오줌을 수출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이지만 과거 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품이 철광석, 중석, 무연탄, 흑연, 오징어, 활선어, 돼지털, 쌀, 생사, 공산품은 합한 딱 이거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광물이나 농수산물이었죠. 6.25 전쟁 이후 외화벌이가 간절했던 한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물품들을 수출했었다고 합니다. 은행잎, 코리안 밍크인 쥐가죽, 다람쥐, 그리고 오줌까지요. 오줌엔 유로카이네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었고 이 효소를 추출해 만든 유로니카제는 혈전 용해제로서 1kg에 2,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수출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줌을 받는 통이 대중화되었었죠. 물론 1980년대 후반에 수세식이 대중화되면서 더는 수출하지 않게 된 품목이었지만 1973년에는 50만 달러, 1974년에는 15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어준 고자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덟 번째 지식, 송혜 선생님의 위엄. 전국 노래자랑의 메인 MC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예인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의 위엄을 잠깐 살펴보자면 쿠바 혁명을 주도한 공산주의자 체게바라보다 한 살 형이시고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킹 주니어보다 송혜 선생님이 2살 형이십니다. 오드리 헵번보단 2살 오빠시고요. 인류 최초 달 착륙을 성공한 닐 암스트롱보다는 3살 형이시죠. 그런데도 아직 정정하신 우리 송혜 선생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딸기는 장미목, 장미과이다. 여러분, 딸기는 장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그 장미가 맞아요. 딸기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해 있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왜 장미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봉우리가 피고 꽃이 예쁘게 핀 뒤에 꽃이 진 자리에 꽃턱이 부풀어 올라 우리가 먹는 열매덩이가 되는 것이죠. 딸기가 이렇게 자란다는 점과 딸기가 장미목, 장미과에 속해 있다는 점은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두 번째 지식, 역사상 가장 짧았던 전쟁. 전쟁하면 보통 연 단위로 가잖아요. 여기서 퀴즈,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쟁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선전포고부터 항복까지 단 40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었던 잔지바르 영국 전쟁을 소개합니다. 잔지바르에 술탄이 사망한 후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술탄의 조카 할리드 빈 바르가시가 영국으로부터 술탄에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받자 1896년 8월 27일 오전 9시에 2,800명의 병사와 한 척의 군함을 몰고 대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지만 주변은 크리켓 경기를 하기 위해 모여있던 영국의 군함 5척이 있었고 선전포고 2분 뒤 영국의 군함에게 궁궐부터 군함까지 함포 사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38분 뒤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죠. 40분밖에 안 되는 전쟁이라 이걸 전쟁으로 봐야 하나 싶지만 모두가 전쟁으로 보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선전포고부터 군대의 투입, 교전을 통한 사상자 발생, 항복 선언까지 전쟁의 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 지식, 쾌걸 근육맨의 얼굴. 혹시 갈비찜 덮밥이 떠오르는 만화 쾌걸 근육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인 프로레슬링 만화인데요. 울끈불끈한 몸에 투박하게 생긴 얼굴은 뭔가 넌센스한 느낌이었죠. 그게 또 매력이기도 했지만 이거 사실 가면이라고 합니다. 근육맨 일족은 가면이 벗겨지면 자결해야 한다는 엄격한 룰이 있어 이 못생긴 가면을 벗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가면을 벗으면 이렇게 생겼죠. 미소년에다가 근육근육하고 싸움까지 잘한다고? 이거 반칙 아니냐고. 네 번째 지식, 샤넬백의 가격. 그거 아시나요? 샤넬 핸드백, 대중 예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래식 플랫백이 현재 1,000만원이 넘었다는 것.
가격? 그간 샤넬은 가격 인상폭이 5% 안팎이었지만 2021년 11월 기준 인기 품목 위주로 약 12%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백은 2019년 11월 기준 715만원이었지만 현재 971만원으로 2년 새 256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하기 위해 샤넬 매장엔 오픈하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샤넬 오픈런이라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2년 사이에 20% 이상 가격이 오르다니 이거 진짜 샤테크가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마케팅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칙,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TV 가까이서 보지마, 눈 나빠져. 근데 이 말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이서 보다가 먼 곳을 바라봤을 때 뭔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는 너무 근거리로 봤을 때 수정체가 조절이 되어 일시적으로 먼 게 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해요. 영구적으로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TV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경우엔 이미 근시가 진행되어 안경이 필요한 경우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베스트라고 합니다. TV를 가까이서 본다고 눈이 영구적으로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전자기기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도대체 왜 TV 권장 시청 거리를 표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화질 저하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표현한 것일 뿐 눈 건강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엄마, TV 가까이서 봐도 눈 나빠지는 거 아니래. 여섯 번째 칙, 왜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 요즘 전화번호를 보면 옛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010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휴대폰 번호는 통신 사업자별로 011부터 016, 017, 018, 019까지 각각 달랐었습니다. 이러한 번호는 통신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닌 국가가 통신사별로 지정을 해줬고요.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한한 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각 브랜드들은 이 전화번호를 토대로 마케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011이 빠르다는 인식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번호가 되었죠. 그렇게 특정 브랜드는 번호가 부족해졌지만 다른 브랜드는 번호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 이동이라는 제도와 신규 가입 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기업별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정부가 나눠주는 특정 번호가 브랜드화되는 것을 막기도 했고요. 과거엔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바꿀 때 무조건 번호를 바꿨어야 했지만 번호 이동과 신규 가입 시 010이라는 번호를 부여받는 제도 덕에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같은 번호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010에도 이유가 있었다니 참 신기하죠? 일곱 번째 지식,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 출연료는 전국 노래자랑의 영원한 오빠 송혜 선생님, 한 번쯤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송혜 선생님의 출연료요. 송혜 선생님의 회당 출연료는 고정으로 회당 약 300만원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니 1년은 52주, 연봉으로 치면 1억 5,600만원을 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시는 것 같기도, 생각보다 조금 버시는 것 같기도 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혜 선생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한국어의 위험. 세계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과거부터 존재한 뿌리가 깊은 언어들도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점이 있어요. 그 어떤 문자도 그것을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 그리고 만들어진 원리,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밝혀진 문자는 없다는 점이죠. 오로지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 그리고 만들어진 원리까지 알려진 문자라고 해요. 세종이 즉위한 지 28년이 되던 해인 1446년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한글은 이렇게 또렷이 명시되어 있죠.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보면 창제 취지와 한글의 원리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웬만한 발음은 거의 다 표기할 수 있다 등 엄청난 이점이 있는 한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지식, 포춘 쿠키의 기원. 과자 속 그날의 운세가 적혀있는 포춘 쿠키.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과자라 이 과자의 기원이 중국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현대적인 포춘 쿠키의 기원으로 힘을 받고 있는 설은 1870년대 일본 교토근교의 일부 제과점에서 쪽지를 집어넣어 팔았다는 일본의 기원설, 1890년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의 일본 티가든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샌프란시스코의 기원설입니다. 물론 14세기 초 중국에서 기원됐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포춘 쿠키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중국풍이 짙은 포춘 쿠키의 기원이 일본이나 미국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점은 많이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지식, 010의 다음은 휴대폰 번호는 이러한 모양새를 지녔습니다. 한 자리당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자리가 0000에서 1999번은 9번, 정부가 갖고 있는 608만 개의 번호를 제한다면 약 7392만 개가 남습니다. 근데 이 중 81.9%의 번호가 현 시점에 사용 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만약 010이라는 번호가
전화번호가 호화 상태가 된다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02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010으로 시작하는 남아있는 번호만으로도 2044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지만 말이죠. 네 번째 지식,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했던 트로트 귀재들. 지금은 유명세에 오른 트로트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 송가인 씨, 정동원 씨. 근데 놀랍게도 과거에 이분들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이력이 있어요. 이명웅 씨는 2016년 2월 14일 전국 노래자랑 경기도 포천시 편에 출연한 적이 있고, 이찬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엔 2번,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까지 총 4번 동안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송가인 씨는 2010년 12월 19일 전국 노래자랑 진도군 편에 출연한 적이 있고요. 정동원 씨는 2018년 10월 14일 전국 노래자랑 경남 함안군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유가 과거부터 꾸준히 트로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다섯 번째 지식, 간짜장의 뜻. 간짜장 있죠? 바로 볶아서 내주는 그 짜장면. 간이 간간하다 해서 간짜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이게 마른 짜장면을 뜻한다고 해요. 말을 건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해 간짜장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간짜장의 뜻이 마른 짜장면이었다니 간짜장이랑 친한 줄 알았는데 충격띠용. 여섯 번째 지식, 한국의 택시비는 엄청나게 싼 편. 택시비가 야금야금 올라갈 때마다 조금 벅차다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택시비는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점이 택시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꼽을 정도라고 해요. 소비자 가격 등을 다루는 세계적인 통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넘베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1km 택시 요금을 기준으로 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110개의 나라 중 74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잠깐 알아보자면 1위는 스위스로 1km에 4,877원을 내야 한다고 해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1km에 4,181원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택시비가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보통 한국의 2배에서 2.5배 정도라고 하죠. 물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조금 싼 편이긴 하지만 GDP 기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입지에 비하면 정말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서비스나 질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말이죠. 일곱 번째 지식, 오소리 감투는 뭘까? 순대를 보면 다양한 부속물이 나오잖아요. 간은 돼지의 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염통은 돼지의 심장이라는 것도 알겠고, 허파는 돼지의 폐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오소리 감투, 이건 도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돼지의 위라고 합니다. 근데 돼지의 위가 오소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오소리 감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돼지의 위는 너무 맛있는 부위로 도축할 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으로 오소리 감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와, 너무 맛있는 부위라 누가 이것을 먹느냐는 문제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흡사 오소리 감투를 놓고 다툼하는 것과 같다 하여 오소리 감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뭐가 되었든 오소리 감투가 정말 맛있는 부위임에는 분명한 것 같군요. 근데 돼지의 위라는 거 조금 충격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산모의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기록된다. 여성이 임신을 한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산한 아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태아에 전달된 사실이 태아 몸에 기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교육병원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치, 즉 전니의 생장선에 이 스트레스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해요. 영양 부족이나 질병으로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아의 범랑질 형성에 문제가 생겨 치아 내부에 선명한 생장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임신 32주 차에 우울증을 겪었거나 정신과 질환을 평생 앓았던 산모의 자녀는 전니 신생아 선폭이 그렇지 않은 여성의 자녀보다 더 넓은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자라나는지 알 순 없지만 분명한 점은 이를 통해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을 미리 진단하고 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인 연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식, 댓글이 가장 많은 웹툰. 인기 웹툰의 경우 수많은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 댓글이 가장 많은 웹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네탑 2부 20화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댓글이 98만 4,880개이죠. 왜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된 걸까요? 당시 휴재로 인해 30만 댓글을 갱신한 인기 웹툰 패션왕의 독자들이 시네탑보다 패션왕의 댓글 수가 많다며 시네탑을 무시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고 시네탑의 팬덤을 보여주자 라는 취지로서 이 댓글 운동이 시작되었죠. 본래 30만 댓글 수가 목표였지만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과 정주행로의 방문으로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네이버 최상위 웹툰 시네탑의 저력 역시 남달라. 세 번째 지식, 우주에서 콜라를 마시면 지구에서 콜라를 마시면 액체보다 가벼운 기체인 탄산이 소화기관인 위장의 위쪽에 모였다가 트림할 때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무게가 거의 없는 우주에선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윗속의 다른 음식물과 섞이게 되고 트림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다른 음식물도 함께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우주인들은 이 현상을 젖은 트림, wet burp라고 부른다고 해요. 만약 우주에 나가시게 된다면 트림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지식, 유튜브 댓글 꿀팁. 유튜브에서 댓글을 꾸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자를 기울이게 만들 수도 있고 취소선을 그릴 수도 있죠. 댓글 앞뒤로 언더바를 작성하면 이렇게 댓글이 기울어집니다. 앞뒤로 빼기를 붙이면 글자 위에 취소선이 그려진 댓글이 나오고요. 만약 유튜브에서 돋보이고 싶은 댓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꿀팁을 이용해보세요. 진짜 확 달라 보여요. 다섯 번째 지식, 과거엔 장수하면 벼슬을 줬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여 평균 기대 수명이 83.3세를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못했죠. 50세를 넘기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60살이 되면 큰 복이다 하여 시작된 환갑잔치 역시 이에 기인한 행사이죠.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엔 장수한 노인에게 녹봉과 직책이 없는 명예직으로서 노인직 혹은 수직이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해요. 양반 천민할 거 없이 벼슬을 내렸죠. 세종 17년에는 100살이 된 노인에게는 배마다 쌀 10석을 상으로 내리라. 매월 술과 고기를 보내주고는 월말마다 그 수유를 기록하여 보고하라 라는 기록도 있었고, 정조 때에는 7만여 명의 전국의 장수한 노인에게 벼슬이 내려졌다는 기록도 있죠. 아무튼 오래 살기만 하더라도 벼슬이 있었고 이를 모두가 축하해줬다는 사실은 지금으로 봤을 때 참 신기합니다요. 여섯 번째 지식, 코코 샤넬은 나치의 스파이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샤넬, 현대 여성복의 시초를 만들었던 여성 패션의 한 획을 그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 만든 전세계 유수의 톱티어 명품 브랜드입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점은 창립자인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 과거 나치의 스파이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밝혀진 70년 만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그녀의 요원번호는 F7124,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다고 하죠. 전쟁 이후 샤넬은 프랑스에서 사실상 추방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지만 나치의 스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로 풀려났고, 그 이후 나치 스파이라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되었지만 말이죠. 근데 오피셜로다가 나치의 스파이였다고 밝혀지니까 야,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시중에 풀린 낭설들이 거의 다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진짜가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지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인기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기준 한국에서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계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1위, 2위, 3위, 4위 모두 블랙핑크의 멤버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위는 6,820만 팔로워를 보유한 블랙핑크의 리사, 2위는 5,78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블랙핑크의 제니, 3위는 5,160만 팔로워를 보유한 블랙핑크의 지수, 4위는 5,130만 팔로워를 보유한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비단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순위를 꼽더라도 탑 100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아니 그 이상의 팔로워 수라니 블랙핑크 역시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람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지식, 실제 홍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속 홍길동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조선왕조실록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코리안 슈퍼히어로 홍길동은 과연 의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조선왕조실록 연산군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명한 전국구 도적으로서 나와있죠. 그리고 부정부패에 쩌든 고위관료의 창고를 훔쳤다기보단 고위관료와 결탁해 갖은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막대했다고 하죠.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를 거두기가 실로 어려우니, 이렇듯 홍길동으로 인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못 거둘 정도였다고 하니 홍길동의 악명이 어느
어느 정도였을지 감도 안 옵니다. 물론 완전 나쁜 놈이었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길동에 대한 기록이 빈약한 편이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적이든 도적이든 토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확률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홍길동이 나쁜 도적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지식, 스킨과 로션의 차이. 바르면 촉촉한 느낌이 짙은 스킨을 바른 뒤 얼굴에 도포하는 로션,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점성과 탄성, 그리고 색의 차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주요 성분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로션과 크림의 차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유사한 성분의 원료에 내용물의 점성과 끈기를 결정하는 폴리머를 어떤 식으로 첨가해 만드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스킨만 바르고 땡해도 되는가? 그러시면 아니 돼요. 성분은 비슷할지 몰라도 스킨을 바르고 그 위에 로션을 덧칠하면 보습력은 훨씬 높아지며 수분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고요. 근데 성분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건 진짜 신기한데? 세 번째 지식,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빨을 가진 동물. 씹고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빨. 인간은 32개의 이빨을 지니고 있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빨을 가진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먹이를 씹거나 갉아먹는데 이용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장 많은 이빨을 가진 동물은 우리가 자주 보는 달팽이입니다. 무려 14,000개 이상의 이빨 수를 가지고 있죠. 달팽이는 치설이라는 돌기가 난 혀를 가지고 있고 줄 모양으로 생긴 이것이 10,000개에서 30,0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해요. 달팽이는 이를 통해 입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이빨을 보유한 동물이 달팽이라니. 달팽이, 너 생각보다 엄청난 녀석이었구나. 네 번째 지식, 멕시코 화가들의 세금. 안토니오 그리톤 오르티스라는 멕시코의 시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28년 동안 멕시코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로 유명하죠. 왜냐고요?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자신의 작품을 정부에 기증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멕시코에선 세금 대신 미술 작품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연도에 한 점에서 5점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화가의 경우 한 점을 연방 정부에 세금으로 기부해야 하며 6점에서 8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화가의 경우 2점을 정부에 세금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물론 이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가문화유산 사무소의 책임자 등 10명의 배심원에게 승인을 받은 유명한 예술가의 한한 이야기라고 하죠. 아무튼 예술가들이 세금을 예술 작품으로 내는 나라도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하죠. 다섯 번째 지식, 흰개미의 정체. 나무를 엄청나게 갉아먹어 해충 취급을 받는 흰개미. 근데 이 흰개미는 이름과 다르게 개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바퀴목, 흰개미 하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굳이 따지자면 바퀴벌레와 사마귀에 가까운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물학적으로 개미와 연관이 없다고 해요. 참고로 개미는 벌목 개미과의 곤충입니다. 개미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흰개미가 사실 개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참 신선한 충격이네요. 여섯 번째 지식,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과 남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우리는 탈북자라고 명명하곤 합니다. 확실히 선을 긋고 있죠. 근데 헌법으로 따지자면 이야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나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는 것이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반국가 단체의 불법 통치하에 있다는 전제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헌법상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는 것, 감회가 새롭네요. 일곱 번째 지식, 진짜 닌자들의 옷은? 스파이 활동이나 암살에 특화된 용병, 닌자. 우리가 닌자하면 떠오르는 옷이 있죠. 검은색부터 회색인 옷, 거기다 후드까지. 물론 어둠 속에서 안 보여지기 위해,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을 감추기 위해 닌자들이 어두운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실제 닌자의 옷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안 띄기 위해 일반인의 옷차림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올블랙 후드 차림으로 다닌다면 누구든 그 사람이 닌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옷차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술 영화 속 극 중 더 강력해 보이기 위해 기인한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옷이라고 볼 수 있죠. 닌자는 일반인의 옷을 더 많이 입었을 것이라는 것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 가장 센 기준이 특이한 동물. 동물들의 경우 무리내 가장 강력한 신체를 보유한 녀석이 무리의 대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대장을 선출하는 동물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알락꼬리 여우원숭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대장을 선출하느냐, 누가 더 강력한 냄새를 뿜어내느냐 라는 기준으로 선출을 한다고 해요. 알락꼬리 여우원숭이는 앞발 발목 아래 냄새샘이 존재하며 이곳에선 지린내와 비슷한 고약한 냄새가 나죠. 여기서 누가 더 강력한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 대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와우, 누가 더
구린내를 뿜내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다니. 나도 그럼 우두머리가 될 자신이 있는데.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요. 두 번째 지식, 거북이는 엉덩이로 숨 쉴 수 있다. 여러분, 거북이는 놀랍게도 코 대신 엉덩이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동양 비단거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거북이는 보통 허파를 통해 산소를 호흡하지만 겨울잠을 자는 동안 수면이 얼게 되면 호흡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피부에 퍼져있는 혈관들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바로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거북이 피부에서 가장 혈관이 많은 곳이 바로 엉덩이입니다. 그렇게 거북이는 직장을 비우고 항문 근육으로 물을 넣었다 빼는 과정을 반복하고 물이 똥꼬로 들어갔을 때 물에 있는 산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환경에 따라 체온을 맞추는 변온동물로서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지죠. 그만큼 산소 소비가 줄어 피부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해요. 엉덩이로 숨을 쉰다라. 나도 한번 해볼까? 세 번째 뜻이 강제로 채식주의자를 만드는 벌레, 알파13 갈락토우스, 줄여서 알파갈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붉은색 육류나 우유 등에 존재하는 이 당은 입으로 들어와 소화기관에서 흡수됐을 경우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피부에 직접 들어오는 등 다른 경로로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병원균으로 인식해 몸속에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항체가 생긴 이후에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피부 발진 및 두드러기가 생기며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를 알파갈 알러지, 육류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병을 옮기는 벌레가 있습니다. 론스타 진드기이죠. 이 알파갈이라는 당을 보유한 이 진드기에게 물리게 되면 피부를 통해 알파갈이 유입되어 몸속에 항체가 생성, 그 뒤로는 육류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와, 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섭네요. 이 진드기는 미국 동부와 멕시코에 흔히 서식한다고 해요. 네 번째 지식, 독수리 상어가 존재했다. 독수리 상어, 이름만으로도 벅차오르지 않나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 바다의 폭군 상어, 두 키워드가 합쳐진 강력한 동물이 과거 지구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날개가 달린 상어처럼 생겼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1.65m, 반면 지느러미의 폭은 1.9m에 달했죠. 날치처럼 날아오르며 바다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었던 포식자였던 것 같지만 사실 플랑크톤을 여가 섭식하던 친구로 추측되며 대머리 독수리에 필적하는 날개폭을 가졌다고 하여 독수리 상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상어, 생각보다 이름 어그로가 상당하네요. 다섯 번째 지식, 벼룩의 간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몹시 작은 벌레인 벼룩, 이런 작은 개체의 간까지 빼먹는다는 뜻으로서 없는 사람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다 가져간다는 뜻으로서 쓰이는 말이죠. 근데 벼룩에겐 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 늙은 닭일수록 알이 크다. 여러분, 달걀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늙은 닭이 낳은 알일수록 크기가 더 크다는 점이죠. 알을 낳는 닭이 처음 산란한 알을 초란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알을 계속해서 낳는 닭은 항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며 닭의 몸집도 더 커지기에 그에 맞춰 더 큰 알을 낳는다고 해요. 노른자의 크기 역시 알의 크기에 맞춰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늙은 닭이 낳은 알은 알의 크기는 크지만 껍데기도 약해지고 노른자나 흰자의 탄성력과 점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기가 큰 왕란이 나쁜 것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기에 외관 품질 수준이 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하면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란 특란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무게 차이라고 하며 맛이나 영양학적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늙은 닭일수록 더 큰 알을 낳는다는 점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지식, 대한민국의 펠리컨이 몸 길이가 180cm에 달하는 거대한 새이며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는 새, 펠리컨. 펠리컨을 떠올리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건너편에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반도에서 이 펠리컨이 서식했었다는 것, 심지어 딱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존재했던 생물이었다는 것이요. 한국의 펠리컨은 사다새로 불렸으며 기름을 얻기 위해 잡았다는 기록과 이 기름으로 향신료나 피부병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다새는 왕에게 진상되기도 했을 만큼 정말 귀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도 나도 포획하기 바빴고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14년 인천에서 잡혔다는 기록과 1978년 제주 서귀포시 가와도에서 포착되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펠리컨이 사다새로 불리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서식했었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몰사신작 78화. 첫 번째 지식, 음료수 캔이 원기둥인 이유. 맥주 캔이든 음료수 캔이든 대다수 캔의 모양은 원기둥 형태입니다. 심지어 기름통의 모양도 보온병의 모양도 말이죠.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도대체 왜 원기둥 모양을 고집할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크기의 재료로 기둥 모양의 캔을 만든다면 가장 부피가 큰 모양이 원기둥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부피가 나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높이가 같다는 전제하에 100제곱cm의 넓이를 가지는 원은 둘레가 약
약 35.17cm, 100제곱cm의 넓이를 가지는 사각형은 둘레가 40cm, 100제곱cm의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은 둘레가 약 45.6cm가 나옵니다. 둘레가 길면 길수록 캔을 만들 때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만들 때 재료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원기둥 형태가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던 캔의 모양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지식, 피아노 왈츠 젓가락 행진곡. 이 노래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 생각보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1877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해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당시에 16세뿐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완전 천재 아닙니까? 아무튼 젓가락 행진곡이 나이로 치면 100살이 넘었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16세 소녀에 의해 작곡된 노래였다는 점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입니다. 세 번째 지식,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달달구리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분명한 먹거리죠. 근데 재밌게도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비닐을 보면 유통기한은 없고 제조일자만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 시중에 유통되는 먹을거리인데 왜 유통기한이 안 적혀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아이스크림은 만들어질 때 멸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형태 유지를 위해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는데 이 온도에서 유해균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멸균된 상태로 영하 18도 이하에 보관되기에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유해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랜 기간 소비되지 못할 경우 유통되고 보관되는 과정 속 혹시 모를 위험이 야기될 확률이 높으니 유통기한이 없더라도 오래된 아이스크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 자동차 히터, 에어컨 꿀팁.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히터의 경우 온도를 낮추고 에어컨의 경우 온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요. 하지만 히터나 에어컨을 강하게 튼다고 하여 집에서 냉난방기를 트는 것 마냥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이가 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히터의 경우 뜨거운 엔진 온도를 냉각수를 통해 차량 내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가 연료가 거의 소비되지 않으며, 자동차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컴프레셔를 작동해 자동차 실내의 열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엔진에 주행 외에 추가적인 부하를 주기에 틀고 안 틀고의 연비 차이는 있지만 틀었을 경우 온도를 낮게 맞추든 높게 맞추든 기름 소비량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히터와 에어컨 바람 세기의 경우 바람 세기를 세게 틀면 전기 소비량이 늘어 추가적인 발전기를 돌려 기름이 들긴 하지만 이 역시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맨날 아낀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다섯 번째 지식, 새 차의 비닐. 차를 사면 스티커들이 붙어있죠. 비닐도 씌워져 있고요. 새 차인 티를 내기 위해 이 스티커나 비닐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새 차를 샀을 때 친구가 타자마자 스티커들을 뜯어서 발작 버튼이 눌려 역정을 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동차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스티커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닐의 경우 차량 곰팡이의 원인이 되고, 스티커의 경우 오래되면 잘 안 뜯어져 자국이 남거나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차를 받자마자 비닐과 스티커를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스티커 뜯었다고 화내서 미안하다. 여섯 번째 지식, 가방의 가죽 패치. 우리가 흔히 돼지코라고 하는 이 패치 있죠.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거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코의 실제 이름은 레쉬탭. 이 구멍은 피케를 달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레쉬탭에 끈을 연결하여 매달아 놓는 용도라고 합니다. 돼지코가 이런 용도였을 줄이야. 한번 써봐야겠다. 일곱 번째 지식, 알고 보니 외래어가 기원인 단어들. 둔한 사람,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엉터리. 근데 이거 만주어 옹토리에서 비롯된 차용어입니다. 영어로 퍼플, 한글로는 보라. 이것도 만주어 보로가 변형된 말이라고 해요. 보라타, 보르스마다 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죠. 임금의 식사를 뜻하는 수라상, 이 역시 고려 말에 몽골어로 음식을 뜻하는 슐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인 고구마 있죠. 이는 대마도방언인 고코이모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꼭 봐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9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잡지식, 프링글스가 잘 안 부서지는 이유. 보통 봉지에 담긴 감자칩은 뽀삭뽀삭 잘 부서집니다. 하지만 프링글스는 왠지 모르게 잘 안 부서지는 편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의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겉은 종이, 속은 호일인 통을 채택함으로써 충격을 보다 완화하는 것과 칩의 특이한 모양 때문이라는 것이죠. 프링글스 칩을 수평으로 자르면 쌍곡선이 나오고 수직으로 자르면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를 쌍곡 포물면 형태라고 하는데 2차형의 굴곡은 완충작용을 도와 부서짐을 방지하는 데 탁월하다고 해요. 이런 모양들은 건물의 지붕 등에서 찾아보기 쉽죠. 게다가 이런 모양새는 착착 잘 쌓여져 통 속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답니다. 마냥 예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자 모양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었을 줄이야. 두 번째 지식, 슈크림. 슈크림이라는 음식의 이름은 슈 플러스 크림으로 이루어져 있죠. 슈크림의
슈는 프랑스어로 양배추를 뜻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합지식 닭의 울음소리. 한국에서는 암탉이 우는 소리를 두고 꼬꼬대 꺼꺼꺼꺼꺼, 수탉은 꺼끼야 라고 외치죠. 외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Gugu. 일본은 Gok 영어로는 Cock-a-doodle-doo.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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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 라고 합니다. 네,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이죠. 네 번째 잡지식, 임산부가 먹는 음식. 우리나라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미역국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역에는 충분한 양의 요오드와 알긴산 등이 들어가 있어 신진대사가 왕성한 임산부에게 아주 탁월한 음식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산후조리 음식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오리알이나 사과즙 등을 먹는다고 해요. 일본에선 가스오부시를 먹는다고 합니다. 몸의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별도의 몸보신 음식은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햄버거, 샐러드, 빵 등 일상식을 먹으며 부족한 영양분은 약으로 섭취한다고 하죠. 미국에선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나라별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에 문화에 맞춰 드시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역시 미역국 짱짱. 다섯 번째 합지식, 프링글스의 양념. 프링글스 먹다가 가끔 싱거워졌다 라는 생각해보셨나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링글스의 양념은 양쪽 면에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자를 만드는 공정 속 윗면에 해당되는 곳만 양념을 뿌린다고 해요. 물론 과자가 만들어져 쌓이는 과정 속 아래 쌓인 칩의 양념이 위쪽 칩 밑면에 묻어 양면 모두 양념이 잘 배어있는 때도 있지만 그건 확률적인 문제기에 보다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프링글스 통에서 과자를 꺼낸 뒤 칩을 뒤집어서 양념을 뿌린 면이 혓바닥에 닿게끔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너무 짜다 싶으시면 꺼낸 그대로 드시는 게 좋겠지만요. 여섯 번째 합지식, 과거 닭이 낳던 아래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키워지는 싱글콤 화이트 레그온 품종의 경우 암탉 한 마리당 1년에 평균 220개에서 25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달걀을 낳는 편이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가축화되기 전에 닭, 야생 속의 닭은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새들처럼 산란기에만 알을 낳는다는 가정이라면 봄이 되었을 때 10개에서 15개의 알을 낳은 뒤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알을 낳는 것으로 1년에 단 2번, 개수로 따지면 1년에 20개에서 30개의 알을 낳았을 것입니다. 닭이 지금처럼 알을 많이 낳게 된 이유는 살이 잘 찌고 알을 많이 낳는 쪽으로 개량의 개량을 반복해 이렇게 진화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아무튼 알을 정말 많이 낳는 닭이 품종 개량으로 인해 10배나 많은 알을 낳게 되었다는 점은 좀 무섭네요. 일곱 번째 합지식, 이러한 닭가슴살은 피하는 게 좋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으로 닭가슴살을 꼽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닭가슴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흰 줄이 많은 닭가슴살이요. 이렇게 생긴 닭가슴살은 지방의 함량이 높아 다량 섭취 시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동물복지단체 컴패션 인 월드 파밍 USA에 따르면 닭가슴살 위에 흰 줄은 근육장애를 가진 닭이 보이는 증상이며 단기간에 더 많은 성과를 위해 닭에게 성장 촉진제를 투입해 억지로 성장시키는 과정 속 생겨나는 것이라고 해요.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냥 닭가슴살이라고 막 먹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88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루빅스 큐브의 경우의 수.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 우리는 이를 루빅스 큐브라고 부르죠. 크기도 적당하고 면도 6면짜리라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냐 싶겠지만 놀랍게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루빅스 큐브를 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325경, 2003조, 2744억, 8985만 6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 중 큐브가 맞춰지는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라고 해요. 경단위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수치인데 이를 루빅스 큐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두 번째 합지식, 메이플 스토리의 누적 경험치. 넥슨의 장수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 게임에서 1레벨부터 만렙인 300까지 찍으려면 누적 경험치가 1경 103조 78억 79만 9835라고 합니다. 보통 1레벨을 올리면 경험치 통이 10%씩 늘어난다고 하며 5레벨 단위로 2배씩 경험치가 늘어난다고 해요. 만약 메이플 스토리 최약체이자 경험치를 3씩 주는 달팽이만을 사냥한다면 3367조 6692억 6693만 3278마리를 잡아야 하겠군요. 한 30년 정도 사냥하면 될까요? 세 번째 합지식, 10월 26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조선에서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킨 병인양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 의거. 청산리 전투에서 대한독립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월 26일 사건.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으로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된 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일.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의 일이거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정말 굵직한 사건들. 소름이 끼치시겠지만 지금 알려드린 사건들은 모두 10월 26일에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뭔가 무섭네요. 네 번째 합치식, 가장 행복한 불량품. 상품을 구매하고 불량인 경우 기분이 너무 안 좋죠. 하지만 코카콜라 제품의 공정 불량이라면 그
걱정 반으로 접으세요. 왜냐면 발견 자체가 행지거든요. 공정 오류로 인해 콜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코카콜라 미개봉 캔.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캔은 25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에 출품된 이력이 있다고 해요. 물론 팔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초로 이 캔이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코카콜라 수집가들이 열띤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현재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만약 지금 발견하더라도 500달러, 하나로 약 59만 원 정도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량률이 낮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코카콜라 불량캔 발견했다고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지식, 토끼의 비밀. 잠깐만 토끼의 발바닥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모양새가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강아지나 고양이의 발바닥처럼 젤리가 박혀있는 이 모양새.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겼다 생각했으나 토끼 발바닥엔 젤리가 없습니다. 털이 복실복실한 하얀 발바닥을 가지고 있죠. 충격띠.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토끼 꼬리 있죠? 토끼의 꼬리 하면 동그랗게 생긴 털뭉치를 떠올리시겠지만 꼬리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길다랍니다. 보통 4cm에서 10cm의 길이라고 해요. 평소에 꼬리가 돌돌 말려있어 짧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지식, 가래떡의 의미. 항상 생각했던 건데 그 가래떡 있잖아요. 이름에 붙은 가래가 그 가래침할 때 그 가래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가래떡의 가래는 갈래를 의미했던 가래에 떡이 결합하여 형상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합니다. 또한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농기구인 가래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떡이나 엿처럼 둥글고 길게 늘려 만든 토막이라는 뜻으로 가래라는 말이 채택되어 가래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해요. 가래떡, 어원이 뭐가 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던 가래와는 참 많이 다른 의미였군요. 휴, 다행이다. 일곱 번째 지식, 원조 호두과자의 비밀. 호두과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천안.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칭해지는 가게가 있으니 바로 천안역 앞에서 탄생한 학화 호두과자입니다. 전국구 네임드 맛집이죠. 근데 이 호두과자집 간판엔 원조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신복순 할머니라고 생각했으나 호두과자는 사실 제가 기술자였던 신복순 할머니의 부군인 고 조기금 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만든 것이 아닌 할아버지가 개발한 음식이죠. 자, 그럼 이 잡지식은 어디다 쓰느냐? 오늘은 여기까지.